경기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준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풍요롭게 생활하며 여유롭게 풍류를 즐기는 선비였지요. 벼슬에는 뜻이 없었고 그저 친구들과 함께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는 선비였어요. 어느 봄날의 햇살이 사방에 스며드는 평화로운 풍경 속 두 명의 선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형제처럼 가까운 두 사람은 그날도 어김없이 만나 장기를 두며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한준, 내 지난번에는 약주가 과하여 실수를 하지 않았나 모르겠소. 걱정 마시오. 나도 술에 취하여 아무 생각이 안 나는구려. 오늘은 오랜만에 시나 한 수 읊어봅시다. 자네가 선창을 하게나. 이른 봄 동산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산새는 가지마다 날아들어 즐거이 지저귀는구나. 맑은 바람의 꽃향기는 물결처럼 흐르고 고요한 시냇물은 옥처럼 맑아라. 세상 근심 다 버리고 이곳에 마음을 두니 참된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도다. 한준은 유백의 집 뒤뜰에 있는 정자에 앉아 유의를 즐기고 있었지요. 그때 유백의 여종이 사뿐사뿐 걸어오더니 대감마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리 놓고 가거라. 한준은 차를 내온 여종을 바라보는 순간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시월이라는 이름의 여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백의 집에서 자라난 시월은 이제는 어엿한 여인의 모습으로 성숙해져 있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차분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단아한 외모와 조용히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한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준의 눈길이 조금씩 그녀를 따라갔다지요. 그런 한준의 모습을 보고 유백은 슬쩍 미소를 지었답니다. 한준, 자네 무언가에 마음을 뺏겼나 보군. 눈빛이 반짝반짝한 것이 평소와는 다른 눈빛인데. 한준은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유백, 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네 집에서 자랐던 아이 맞지? 맞아.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아이였지. 그런데 왜 그러나? 유백은 눈썹을 살짝 치켜세우며 물었어요. 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를 어렸을 때 봤을 때랑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보니 여인다운 기품이 느껴지는구먼. 유백은 그 말에 잠시 시월을 바라보았다가 한준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설마 자네가? 아, 아니네. 한준은 얼른 말을 끊었어요. 그저 오랜만에 보니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어 그러네. 별 뜻은 없네. 하지만 한준의 시선은 다시 시월에게로 향했지요. 그 순간 시월이 마당에서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감마님, 차를 더 따르러 왔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한준은 무심한 척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마치 폭풍처럼 요동쳤답니다. 그녀가 곁에 머무는 동안 한준은 말없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유백은 그런 한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지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유백이 외출한 사이 한준은 그날따라 왠지 모를 설레이는 마음에 유백의 집을 찾았지요. 달빛이 휘영청 비추는 밤 그가 대청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으려니 시월이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출타하셔서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기다리시지요. 그 여린 손길이 얼마나 곱던지 한준은 그만 그녀의 손목을 조용히 잡아 멈추게 했습니다. 시월아, 손이 부드럽구나. 내 마음을 시월이 너에게 빼앗겼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내 마음을 책임지거라. 한준의 고백에 시월은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숨죽인 채 있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준을 바라보았지요. 나리 같은 지체 높으신 분의 마음을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어허,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 놓고는 시치미를 잘 뒀대는구나. 소인은 나리께 빼앗은 것이 없사옵니다. 소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힘이 없다면 힘이 센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야 뻔한 일 아니냐?
너같이 곱고 여린 여인을 품고 싶은 것이지. 나리께서 저를 품으신 다음 소인은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나의 첩이 되어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소인 부끄럽사옵니다. 소인은 아직 경험이 없어 나리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걱정 말거라. 내 처소가 어디더냐? 그리로 가자꾸나. 내가 충분히 잘 이끌어주마. 걱정 말거라. 그리하여 시월이와 한주는 시월이 방으로 들어갔지요. 시월의 목소리가 바람에 스치는 풀잎처럼 떨려 나왔어요. 그날 밤 시월은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며 한준의 불끈 솟아오른 뜨거운 맛을 확실하게 보았답니다. 그날 이후 한준은 매일같이 유백의 집에 드나들며 시월이와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유백의 집에 들어섰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얼굴에 불안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지요. 유백은 그런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어요. 유백, 오늘은 자네에게 고백할 것이 있어. 내 마음은 진심이니 비웃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주게. 유백, 나 이제는 더 이상 시월이와의 사이를 감출 수 없겠어. 무슨 말인가? 자네가 시월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데 벌써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되었단 말인가? 제주도 좋구먼 그려. 한주는 유백의 농에도 진지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감정을 갖게 되었다네. 기생들과의 유희는 비할 것이 아닌 그게 단순히 마음의 교감만은 아니었어. 한주는 고개를 돌리며 고백하듯 낮게 중얼거렸어요. 유백, 자네도 알지 않나. 아내는 나와 잠자리를 함께해도 서로 간에 교감이 없다네. 마치 고목나무를 안고 돌리듯 뻣뻣하고 반응이 없지. 그녀는 언제나 내 손길을 거부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일 거야. 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답니다. 하지만 시월이는 그 아이는 다르네.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사내다움을 느껴. 젊었을 때의 기운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아이라네. 이대로라면 전쟁에 나가서 수백 명쯤은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네. 그 눈빛에는 사랑과 욕망이 뒤섞인 채 불타고 있었지요. 유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아이를 첩실로라도 드릴 생각인가?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난감하고 마음이 혼란스럽다네. 하지만 시월이와의 관계를 계속 갖고 가고 싶다네. 자네가 나를 도와주어야 할 것 같아. 시월이와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뭐 그거야 어렵지 않겠지만 같이 공범이 되겠구만. 유백은 너털 웃음을 지었지요. 그 이후로 한준은 더 자주 유백의 집을 찾았고 시월에게 차를 준비하라 일러 한준과 함께 뒷산 정자로 나가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한준과 시월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 주었답니다. 시월아, 이렇게 따뜻한 봄날 너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지금이 어느 신선부럽지 않구나. 나리, 이러다가 마님이 아시게 되면 어찌하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거든 걱정하자꾸나. 지금은 너와 나의 시간만 즐기면 되느니라. 나리, 언제나 느긋한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옵니다. 그러느냐. 그렇게 한준은 시월이와의 달콤한 시간을 즐기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한준이 밤에 유백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고 시월이와 한준의 관계는 깊을 대로 깊어졌습니다. 한편 유백이 여종 시월이를 밤에도 자주 찾고 차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것을 알게 된 유백의 부인 한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혹여 유백이 시월이를 좋아해 첩으로 삼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며 시월이의 동태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유백은 아침에도 시월이를 불러 차를 준비하게 하고 저녁이면 산책을 나간다고 하며 시월이를 데리고 뒷산 정자로 나가곤 했어요. 한씨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도 남편 유백이 집안일을 돕고 있던 시월이를 불러 차를 준비해 정자로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한씨는 조용히 시월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뒷마당을 지나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목까지 걸음을 옮기던 한 씨는 한참을 숨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살폈답니다. 한 씨는 정자의 한준이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한지라 남편과 시월이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방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자에서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며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두 사람 사이가 보통이 아님을 직감한 한 씨는 시월이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참을 수가 없었지요. 한 씨는 그런 시월이를 그냥 두고 보기만 할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마님의 방 청소를 마치고 나온 시월이를 마님은 집안이 떠나가라고 시월이를 불러댔어요. 시월아, 시월이 어디 있느냐? 시월은 걸레를 빨던 손을 멈추고 마님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네, 마님. 부르셨습니까? 방 청소를 할 때 경대 위에 있던 놀이개를 보지 못했느냐? 내가 제일 아끼던 놀이개가 없어졌구나. 시월은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방 청소를 하면서 경대 위 물건들을 분명히 확인했지만 놀이개 같은 귀중한 물건은 눈에 띄지 않았지요.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마님 소희는 못 보았습니다. 경대에 있는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금 방 청소를 하고 나오지 않았느냐? 아무도 방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럼 누구 짓이란 말이냐? 바른대로 말하거라, 인연. 마님, 소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방 청소만 하고 나왔을 뿐이옵니다. 마님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시월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매질을 당해야만 진실을 말할 심산인가 보구나. 김서방, 있는가? 네, 마님. 김서방이 답하며 나타났어요. 전현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질을 하거라. 김서방은 마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온 긴 빗자루를 움켜쥐고는 시월의 앞에 섰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는 시월은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마님, 억울하옵니다. 소희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발 믿어주시옵소서. 시월은 두려움에 떨면서 간절히 외쳤지만 마님은 그런 그녀의 외침을 무시한 채 김서방에게 손짓했어요. 김서방의 손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시월의 등과 어깨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매질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던 시월도 곧 기진맥진해져서 힘없이 매질을 견뎌냈어요. 숨이 막힐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억울함이었지요. 마님, 제발 소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시월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간절히 애원했지만 마님은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인연, 감히 내 서방을 넘보려고 하다니. 그 대가를 앞으로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것이다. 어디 한번 대감께서 널 얼마나 아끼시는지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지 지켜보라지. 마님은 자신이 마음먹은 일을 꼭 이루고야 마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요. 서방님께서 자꾸만 시월이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의심이 깊어졌던 한 씨는 차라리 이 기회를 빌려 시월을 완전히 부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빗자루를 더 높이 들라고 김서방에게 지시했어요. 김서방, 더 세게 치거라. 인연이 제 잘못을 실토할 때까지 아주 단단히 혼내주어라. 김서방은 마님의 명령에 따라 더 거세게 매질을 이어갔어요. 시월은 슬피 울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몸부림쳤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저 울음소리만 내며 참아냈답니다. 그러다 한참 후 마님은 눈웃음을 지으며 김서방에게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됐네. 이제 생각났어. 내가 다른 경대 속에 넣어둔 것을 깜빡했군. 그만 멈추게. 시월은 온몸에 새겨진 고통보다도 마님의 무심한 목소리에 더 큰 상처를 받았지요. 마님은 시월의 억울함과 고통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한 씨의 시월에 대한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어요. 시월은 이유도 모른 채 매일같이 벌을 받거나 비난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또 소리소리 지르며 시월이를 불렀답니다. 너 지난번 내 생일에 대감마님이 사준 은비녀 못 보았느냐? 마님, 저는 은비녀를 손댄 적이 없습니다. 시월은 두려움에 찬 눈으로 한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나 한씨는 냉담한 표정으로 시월이를 내려다보며 말하였지요. 내가 평소에 그 은비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있었거늘. 이런 사단이 나고야 말았구나. 어서 솔직히 말을 하거라. 마님, 어느 한전이라고 거짓을 말하겠어요. 소희는 마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믿어달라. 믿어달라. 믿어줄 만한 행동을 해야 믿어주지 않겠느냐. 내 행동 거지가 바르지 못한 것은 온 집안 사람이 다 아느니라. 어딜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이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가르쳐주마. 몸이 부서져라 맞아야 입이 열릴 테지. 한씨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머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머슴들이 시월의 몸을 멍석으로 단단히 감싸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작은 몸이 멍석에 말리며 차츰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머슴들 중 한 명이 기다리고 있던 회초리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아니옵니다. 저는 안 가져갔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시월의 절규는 이미 질투심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진 한씨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첫 회초리가 무자비하게 그녀의 몸 위로 내려쳤고 뼛속까지 저릿한 통증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지요. 시월은 이를 악물고 입을 닫았지만 연이어 떨어지는 매질을 견디기엔 그녀의 몸이 너무도 연약했답니다. 고통스런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한씨는 그 비명을 들으며 입꼬리를 비틀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이게 내 주제를 아는 법이다. 어디 한번 실토하지 않고 얼마나 버틸지 보자꾸나.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서둘러 뛰어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놀란 머슴들이 회초리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숨을 헐떡이며 한준이 서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시월이에게 다가가 멍석에 묶인 그녀의 몸을 내려다보았지요. 이미 온몸이 시뻘겋게 피멍이 들고 피투성이 된 그녀의 모습에 그의 심장은 그야말로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아무리 하인이라 한들 사람을 이리도 혹독하게 매질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한주는 한씨 부인이 듣도록 하며 하인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머슴들은 죄인처럼 몸을 웅크리며 고개를 떨궜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일이니 손님께서는 관여하지 마시지요. 한씨가 나서며 쌀쌀맞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주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는 시월의 멍석을 풀어주며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일으켰습니다. 시월은 그를 보자 억눌린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한준의 품에 안겼어요. 부인, 도대체 시월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심한 매질을 한단 말이오. 내가 이 아이를 잘 압니다.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준은 한씨를 향해 간절히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애끓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한씨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대는 이 집의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아니면 그대가 이 여종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한씨의 의심 가득한 시선이 한준을 향했지요. 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는 시월의 몸을 일으켜 세우며 화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말했지요. 나는 단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뿐이오. 제발 그만두시오. 이 아이가 아니라고 하지 않소. 어떻게 이리도 무고하게 여린 아이를 때린단 말이오? 한씨는 그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무고하다고. 그럼 내 방에 있던 은비녀가 어디 갔단 말이오? 발이 달려 도망이라도 갔단 말이오? 한준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더 꽉 깨물었지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한 씨의 심증을 풀어주지 못하면 시월이는 끝도 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집안의 하인들이 수십 명인데 어찌 시월이가 가져갔다고 단언을 한단 말이오? 그때 마침 출타를 하였던 유백이 들어와 자주치종을 물으니 한씨 부인은 마음이 초조하였습니다.
사정을 들은 유백은 하인을 불러 한씨 부인의 방을 샅샅이 뒤져 은비녀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명령하였지요. 잊어버리지도 않은 은비녀를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지요. 마님, 이것이 마님께서 찾으시는 은비녀 같은데요? 하인이 금세 은비녀를 찾아 들고 나왔지요. 한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멋쩍게 말했어요. 그것이 방에 있었구나. 내 대감께서 사준 소중한 것이기에 예민했던가 봅니다. 한씨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흘렀지요. 한씨는 한준이 시월이와 유백의 관계를 이미 알고 시월이를 보호해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줄 알고 더욱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한준은 시월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는 부축하듯 그녀를 데리고 마당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월이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한준은 그녀를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시월아, 얼마나 아팠느냐. 내가 더 이상 이 집에서 구박을 받는 너를 볼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구해주겠다. 내가 옆에 있으니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견뎌다오. 시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끼듯 말했어요. 나리 나리 덕분에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마님께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누명까지 씌우며 저를 못 살게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인이 갱년기가 왔나 갑자기 너에게 화를 부리니 그 마음을 알 수 없구나. 걱정 말거라. 절대 이대로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지켜줄 것이니 날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뎌주거라. 한준의 다짐에 시월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녀의 눈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한준의 따뜻한 말과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씨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답니다. 친구 한준까지 나서서 시월을 구명해 줄 정도로 시월을 얼마나 아끼기에 저 정도인지 한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시월을 더욱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한씨는 방 안을 거칠게 오가며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요. 그러면서 한씨는 시월이의 일거수일투족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월이의 배가 심상치 않게 불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씨는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쏟아지는 의심과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시월을 단번에 불러 세우더니 눈을 번뜩이며 다그쳤습니다. 시월아, 요즘 내 배가 심상치가 않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시월은 깜짝 놀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한씨의 눈길을 피하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제가 요즘 밥을 조금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진 듯합니다. 요즘 밥을 많이 먹어서라니. 한씨는 발을 콱 내리찍으며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못 본 줄 알았느냐? 요 며칠 새 내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시월은 두 손을 허리에 가져다 대며 어찌할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한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한 상태였지요. 그녀는 당장 시월을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곤 가까이 있던 하인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서 가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지금 당장. 하인은 마님의 얼굴에 드리운 분노를 보고서는 재빨리 뛰어나갔습니다. 시월은 숨이 막힐 듯한 두려움 속에 눈동자가 떨렸지요. 그녀는 어떻게든 거짓말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넘기고 싶었지만 이미 마님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시월이도 내심 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던 차였기에 더욱 가슴이 쿵쾅거리고 떨렸어요. 그렇게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의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시월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했지요. 방 안은 마치 숨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어요. 한씨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의원의 입만을 바라보았어요. 의원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한씨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문이 막혔답니다. 남편 유백과 시월이 밤마다 그 짓거리를 했다고 생각하니 한씨 부인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원의 말은 진실이었고 10월에 배가 불러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0월은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있었지요. 더 이상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한씨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를 꿰뚫었지요. 내가 감히 이 집에서 그따위 짓을 했단 말이냐. 한씨는 이를 악물며 10월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누구냐? 내 뱃속의 아이가 누구 것인지 당장 말해. 10월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어요. 눈물이 떨어지며 그녀의 볼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한씨는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을 휘저었지요. 여봐라. 당장 전연을 묶어라. 실토할 때까지 매질을 해라. 하인들이 다가와 10월의 손을 붙잡고 밀쳐냈지요. 10월은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지만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유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오? 여기서 대체 무슨 난리란 말이오? 유백이 방으로 들어오며 날카로운 눈으로 10월과 한씨를 번갈아 보았어요. 한씨는 억울하고 분한 얼굴로 유백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인연이 임신을 했대요. 이 집에서 감히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10월이를 자꾸 불러다 쓰니 전연이 제 분수를 모르고. 유백은 잠시 충격에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저으며 다급히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겠소? 이건 분명 오해요. 그러나 한씨의 눈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저 아이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전연이 입을 열지 않으니 바른 대로 실토할 때까지 매질을 하면 되겠네요. 유백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진정시켰지요. 여보, 진정하오. 저 아이가 내 아이를 가질 이유가 없지 않소? 당신 나를 이렇게 못 믿는 것이오? 그러자 한씨는 오히려 더 격분하며 소리쳤어요. 그럼 누구냐고요? 당신이 아니라면 저 아이 뱃속에 아이를 심은 놈이 대체 누구냐고요? 그때였지요. 문 밖에서 갑자기 한준이 급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한준이 방 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10월이 바닥에 엎드려 있고 한씨가 광기 어린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10월을 바라보았어요. 창백한 얼굴로 눈물 자국이 흐른 그녀의 모습이 그를 더욱 자극했지요. 그때 한씨 부인이 한준을 보며 비웃듯 말하였어요. 대감, 이 아이가 임신을 했다지 뭡니까? 한씨는 부들부들 떨며 한준에게 손을 내저었어요. 여기가 대체 어떤 집인데 여종이 배를 불리고 있다고요. 이 아이가 입을 열지 않으니 매질이라도 해서 실토하게 해야죠. 한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한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어요. 10월의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요.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한씨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한준은 고개를 돌려 10월에 떨고 있는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그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지요. 이 아이는 내 아이를 가졌소. 더 이상 10월을 힘들게 하지 마시오. 부인. 한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한준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다행히 유백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에 한씨는 10월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집에서 잘 보살펴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0월이는 아들을 낳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있는 한준의 집에서는 어찌되었든 대를 잇는 경사가 일어났으니 10월을 첩으로 들여 아이를 잘 키우게 되었답니다. 오해로 인한 질투라는 감정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이의 마음까지도 병들고 힘들게 하는 질투는 다른 이를 파괴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삼켜버리는 독이 됩니다. 들꽃야담 애청자 여러분은 이런 질투로 마음 상하지 않으실 거지요? 집 나간 여종을 찾아간 선비. 옛날 김상현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에게는 먼 친척이자 풍수지리를 잘 아는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생은 김선비와 마치 친구처럼 늘 가까이 지내며 의지하였습니다. 김생은 가난하여 생활이 넉넉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 김선비의 도움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가 병에 걸려 위중해지자 자식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김생을 찾아가 맷자리를 부탁드리거라. 분명 나를 위해 좋은 명당을 골라줄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김선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중에 있던 김선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의논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그러하시니 우리도 김생을 찾아가 아버님의 맷자리를 부탁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김선비의 아들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김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맏아들이 말과 안장을 갖춰 김생을 찾아갔습니다. 김생나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김생나리께 맷자리를 부탁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김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선친의 도움을 많이 받은지라 굳이 청하지 않더라도 내가 마땅히 가서 맷자리를 구해드리려 하였네. 다만 오늘은 사정이 있어 갈 수 없으니 내일 내가 혼자 가서 자리 잡아놓겠네. 맏아들은 김생의 말을 믿고 공손히 인사한 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이 되어도 김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맏아들은 이번에는 둘째 동생을 보내 김생의 집에 가보도록 했습니다. 둘째가 김생을 찾아가니 김생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일어나기 힘드니 내일 가서 맷자리를 찾아놓겠네. 둘째도 할 수 없이 김생의 말을 믿고 돌아왔지만 그 다음 날도 김생은 저녁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셋째 동생이 나서서 김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셋째가 도착하자 김생은 그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급히 볼 일이 생겨 내일 가서 맷자리를 구해드리겠네. 셋째 역시 어쩔 수 없이 김생의 말을 믿고 돌아왔으나 그날 저녁이 되어도 김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맏아들은 참다 못해 화가 폭발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버지 덕분에 살림을 꾸려왔으면서 이리 배은망덕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에 이토록 의리 없고 막대먹은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이냐?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차라리 다른 직원에게 맷자리를 부탁하자. 형제들은 맏아들의 분노에 공감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직관을 찾으려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선비의 집에는 겨우 16살쯤 되는 삼식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삼식은 성품이 어리숙하고 게으른 데다 일을 시켜도 제 몫을 못해 주인이 밥 먹고 남은 찌꺼기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지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니 방을 내어줄 리 없었고 부뚜막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지냈죠. 남루한 차림에 냄새까지 나니 집안 식구들은 삼식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삼식은 마루 밑에 있다가 우연히 형제들이 김생을 모셔오자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삼식은 그만 용기를 내어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이 김생 나리께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맏형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삼식을 쏘아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정중히 청해도 오지 않으시는데 너같이 거짓골을 한 녀석이 간다고 오겠느냐. 삼식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간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가면 반드시 김생 나리를 모셔올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맏형은 삼식을 더욱 불쾌하게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거라. 여봐라. 삼식을 당장 내쫓아라. 삼식은 계속해서 간청했고 그 모습을 본 막내가 형들에게 의견을 냈습니다. 형님, 차라리 삼식을 한번 보내보죠. 삼식이 가서 청해온다면 다행이고 오지 않아도 김생에게 욕을 보이는 일이니 우리의 마음이라도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삼식을 시험 삼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형들은 막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삼식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삼식이 내가 한번 갔다 와 보아라. 삼식은 은근히 미소를 지으며 허름한 외투 주머니에 작은 칼을 준비해 넣었습니다. 주머니 속 작은 칼은 쇠조각을 날카롭게 갈아 만든 칼이었죠. 그리고 김생이 탈말을 끌고 당당히 김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생원님 계십니까? 그가 도착하자
김생의 여종 복실이 문을 열며 삼식을 맞이했습니다. 복실은 거짓골로 나타난 삼식을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나리께 웬일로 오셨답니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 삼식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상현 어르신 댁에서 왔다고 전해주게. 복실은 시큰둥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김대감 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김생은 얼굴을 찌푸리며 묻습니다. 무슨 일로 왔단 말인가? 나리께 간곡히 청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복실의 말을 들은 김생은 노기가 서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이 와도 갈까 말까 할 텐데 겨우 그 집 종놈이 와서 청을 한다고 그만 돌아가라 하여라.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삼식은 포기하지 않고 곧장 계단을 올라가 김생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정중하게 다시 청했습니다. 나리, 제발 가시옵소서. 우리 대감님의 맷자리는 나리께서 정해주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김생은 코웃음을 치며 삼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주제 넘게도 내 따위가 나에게 청을 한다니. 우습구나. 썩 물러가라.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삼식은 돌연 김생에게 다가가더니 발로 단단히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그의 가슴팍 위에 걸터앉고는 왼손으로 김생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며 협박했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생전에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이리 배은망덕하게 굴다니. 너 같은 자는 살려둘 가치가 없다. 김생은 발버둥 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삼식의 힘이 태산처럼 느껴져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김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정성이 이토록 크니 어찌 내가 안 가볼 수 있겠는가. 가세, 가세. 복실아, 나갈 준비를 서둘러라. 복실은 놀란 표정으로 달려가 준비를 서둘렀고 김생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에 올라타고 길을 떠났죠. 김생과 삼식은 바삐 길을 걸어가던 중에 한 가족이 맷자리를 잡아 장사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식이 김생에게 묻습니다. 저 무덤 자리는 어떤가요? 좋은 위치인가요? 김생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답합니다. 괜찮아 보이는구나. 하지만 삼식은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말합니다. 생원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위치는 좋아 보여도 조상님의 묘지 바로 위에 자손의 무덤을 쓰는 건 큰 흉이 될 수 있어요. 얼른 가서 그 집안에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삼식의 말에 김생은 당황하며 묻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삼식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가서 직접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그 집안의 큰일이 될 수 있으니 생원님께서 조언을 주시면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김생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삼식의 말에 결국 설득되어 그 가족에게로 말을 몰고 가게 됩니다. 마지못해 상주에게 다가가 조문을 올린 김생은 조상의 묘 위에 자손의 무덤을 쓰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삼식이 계속 눈치를 주며 말을 꺼내라고 채근하자 결국 김생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엽니다. 조상의 묘지와 자손의 묘지가 지나치게 가까우면 흉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생의 말을 들은 상주는 크게 놀라면서도 의아해했지만 김생이 거듭 강조하자 무덤을 다시 점검해 보자고 동의합니다. 관 위에 덮은 석회를 걷어내고 확인해 보니 위아래가 잘못 뒤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삼식은 조상의 관에 이상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위치를 핑계로 말을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상주는 놀란 마음에 즉시 다른 자리로 옮겨 새로운 무덤을 준비했고 김생에게 크게 감사하며 떠나지 말고 며칠 더 머물러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김생은 갈 길이 멀다며 정중히 거절하고 하산했습니다. 가는 길에 삼식이 물었어요. 생원님, 저희 대감마님의 맷자리는 어디로 하실 생각이세요? 김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집 뒤쪽 언덕이 괜찮지 않을까? 삼식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집 앞에 큰 연못이 있는데 연못 안에 있는 작은 섬이 더 적합합니다. 김생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놈아, 연못에 물이 가득 있는데 어찌 맷자리로 쓰겠느냐? 삼식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냥 그곳으로 정하십시오. 김선비 댁에 도착하여 결국 김생은 삼식의 말대로 연못 안섬을 장지로 정했습니다. 상주들과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사실 김생도 속으로는 당황하고 겁이 나서 삼식을 병풍 뒤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연못 가운데에다 장지를 정하긴 했지만 물이 가득 찬 연못에 어떻게 장사를 지내란 말인가? 삼식이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며칠 후 장례일이 다가오자 김생은 한밤중에 몰래 연못으로 가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못이 말라 있었고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생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연못의 가장자리를 정리하고 메워서 평지로 만들었는데 그 형세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관을 마친 날 밤 삼식이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생원님, 내일 주인 댁에서 분명히 후한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때는 절대 받지 마시고 대신 저를 달라고 하십시오. 다음 날 주인은 예상대로 후한 선물을 준비했지만 김생은 그 선물을 받지 않고 삼식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인은 일이 많지 않아 종을 두기 어려웠던 터라 기꺼이 삼식을 김생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김생은 삼식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삼식이 김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지를 정하실 때는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말을 채찍질하다가 발을 멈추는 곳이 바로 장지로 적합한 곳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식은 김생의 집에서 머물며 김생이 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지요. 김생은 삼식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장지를 찾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점차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입소문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김생을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의 집은 번창했고 재산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식이 갑자기 작별을 고해왔습니다. 김생얼은 이제 소인 떠날 때가 되었사옵니다. 김생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함께 지내며 정이 얼마나 두터워졌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도 없이 떠난다니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삼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게 가야 할 곳이 생겨더는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찾아와 장지를 정해드릴 것입니다. 김생은 서운한 마음에 삼식을 붙잡아 두고 싶었지만 삼식은 끝내 작별을 고하고 떠났습니다. 몇 해가 지나 김생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 즈음 삼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생이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이상한 예감에 물었습니다. 삼식아, 내가 돌아왔구나. 그런데 어쩐 일로 다시 온 것이냐? 내가 벌써 죽을 때가 되었더냐? 삼식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생원님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지를 정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김생은 삼식으로부터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죽음에 대해 막연히 생각해 보긴 했으나 막상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함께 미련이 피어올랐습니다. 둘은 함께 마을을 벗어나 멀리까지 걸어가며 산을 하나씩 둘러보았습니다. 삼식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쪽은 청룡입니다. 주산에서 왼쪽으로 갈라져 나온 산맥이죠. 저쪽은 백호입니다. 주산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온 산맥이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산은 안산입니다. 생원님 묘 자리는 이 산을 등지고 모양새가 가장 안정적인 방향을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김생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묘를 쓰면 우리 후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삼식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면 아들 셋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귀하게 자랄 것이며 높은 벼슬로 집안을 부유하게 일으킬 것입니다. 이어 삼식은 김생의 아내를 위한 묘자리도 앞산의 한 곳에 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부인의 묘지로 좋습니다. 이곳에 쓰면 자손들이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 잘 기억해 놓았다가 이 자리에 묻혀야겠구나. 이렇게 자리를 다 잡아주고 삼식은 떠났습니다. 한편 김생의 집에는 복실이라는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좋은 묘 자리를 구하지 못해 임시로 장사를 지내둔 상태였어요. 오랜 세월 복실은 삼식이 돌아와 명당 자리를 알려주기를 기다리며 조금씩 재물을 모아왔고 그를 통해 어머니의 묘 자리를 정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생이 삼식과 함께 산으로 가서 맷자리를 고르려는 걸 본 복실은 재빨리 나물 광주리를 챙겨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삼식이 가리키는 명당 자리를 하나하나 기억해두며 생각했죠. 이 자리에 어머니를 모시면 우리 집안도 번창할 수 있을 거야. 복실은 산에서 돌아온 후 몇 달간 준비해둔 재물을 모아 다른 마을에 사는 친척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돈 50냥을 내어 석회와 식량을 마련하고 곧바로 어머니의 시신을 임시묘에서 판에 삼식이 점쳐준 명당 자리로 옮겨 이장을 했습니다. 장사를 다 마친 뒤 복실은 흔적도 없이 도망쳐 새로운 삶을 꿈꾸며 떠났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여종 복실은 천한 신분이지만 귀한 자식을 낳아 번창하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양반 집안의 남자를 만나 혼인을 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복실은 결국 한 부자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복실아, 너도 이제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혼기가 벌써 지난 것 같구나. 우리 집에서 일하는 덕칠이 어떠냐? 성실하고 힘도 좋고 너하고 잘 어울릴 것 같구나. 복실이는 주인 대감의 말을 듣고는 결이 찬 마음으로 말했지요. 대감마님, 비록 제가 지금은 천한 신분이나 본래 저희 집안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민과 혼인할 수는 없지요. 반드시 양반 가문에 시집가고 싶습니다. 어허, 그랬구나. 그럼 양반으로 알아봐야겠구나. 마침 이웃마을에 홍씨라는 양반이 있는데 여러 대 동안 벼슬을 하지 못해 양반의 명백만 유지하고 있단다. 나이가 30이 되었지만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는데 그 집에라도 시집을 가겠느냐. 대감마님 양반이라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알겠다. 너는 내 수양딸이라 하여 홍씨와 혼인을 시켜주겠다. 대감마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주인은 홍씨를 만나 이야기하였지요. 홍선비, 자네 혼인할 나이가 이제 한참 지났지 않은가? 애를 낳았어도 몇은 낳았을 나이지요. 하지만 저처럼 나이 많고 가난한 껍데기만 양반인 사람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잘 됐구먼. 자네한테 딱 맞는 혼처가 하나 있네. 자네가 아내를 얻고 싶다면 내 수양딸을 어찌 생각하겠나? 홍선비는 눈이 번쩍 뜨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감의 수양딸이라면 감지덕지입니다. 이 나이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고 말입니다. 홍선비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에 주인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복실은 홍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복실은 아들 셋을 낳았고 꿈이 많은 복실은 아들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남편 홍씨에게 한양으로 올라가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감 우리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서 살아요.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한양에서 어찌 살아간단 말이오? 하지만 아이들을 더 훌륭히 키우려면 한양으로 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글 공부를 해야 입신양명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실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내면서 먹고 살 방법도 함께 주신다 했으니 분명히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함께 상경하여 한양에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오로지 세 아들을 공부시키는데 전념하며 알뜰살뜰 살았지요. 오랜 세월이 흐르며 세 아들은 차례로 과거에 급제했고 집안은 번창하여 부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종 복실이는 세 아들과 아무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어지자 복실은 세 아들을 불러앉히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아들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실은 잠시 옛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인가요? 복실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나는 김생이라는 양반집에서 여종으로 일했었단다.
김생은 맷자리를 알아봐주는 직관이었는데 그 집에는 삼식이라고 불리는 종이 한 명 더 있었지. 삼식이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김생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단다. 그는 맷자리를 잘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 여러 명당을 알려주어 김생의 집안이 크게 번창하게 도왔지. 복실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도 한 가지 욕심이 생기더구나. 우리 집안도 언젠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야.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대로 된 묘 자리를 구하지 못해 임시로 장사를 지내야 했는데 항상 마음에 걸렸지. 그래서 어느 날 김생이 삼식과 함께 맷자리를 보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몰래 따라가 삼식이 김생이 묻힐 맷자리를 미리 잡아주기 위해 가리키는 명당 자리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지. 아들들은 점점 흥미진진해하며 어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 혼자 나와서 삼식이 점지해준 명당 중 하나를 선택했지.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내 친척 몇 명을 불러와서 서둘러 우리 부모님을 그 자리에 모셨어. 장사를 다 마친 뒤에는 흔적도 없이 김생의 집을 떠나 도망쳤단다. 그때는 얼마나 두렵고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복실은 아들들의 눈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나는 마치 새 삶이 열린 것처럼 느껴졌단다. 그 자리에 부모님을 모신 후 가난하지만 양반의 집안인 너희 아버지와 혼인도 하고 우리 집안이 점점 운이 트이고 번창하기 시작했지. 내가 그 명당 덕에 너희를 낳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다 그 덕분이란다. 아들들은 복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가 살아온 지난 시간의 고난과 오늘날의 부를 이루기까지의 부모님의 노고에 가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복실은 새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조상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너희 안에 있는 힘을 믿어라. 그 힘이 너희를 이끌어줄 것이란다. 복실의 눈빛에는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동안 품어온 인생의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밤 도둑이 그 집에 들어와 창밖에서 주인이 잠들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지요. 도둑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큰 것이 왔구나. 자잘한 물건을 훔치느라 고생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주인 집에 알리는 게 낫겠군. 옛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 대가로 목돈을 받는 게 좋겠어. 그렇게 생각한 도둑은 복실이에게 들은 함경도에 김생이라는 사람의 자손을 찾기로 하였지요. 도둑은 평소 김생의 집안 사정을 엿듣고 다닌 덕분에 복실에 관한 내막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김생의 아들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들으시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김생 나리께서 살아계실 때 복실이라는 여종이 도망친 일을 기억하십니까? 김생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여종이 도망친 일이 있었지. 그런데 자네가 그 일을 어떻게 아는가? 도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가 단순한 도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실이 사실 김생 나리께서 얻은 명당을 몰래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를 모셨다더군요. 그 덕분에 그녀와 그 자손들이 크게 번창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생의 아들은 도둑의 말을 듣고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믿으란 말이며? 자네가 어떻게 그 내막을 알고 있단 말인가? 사실은 제가 사는 것이 힘들어 밤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부자인 복실이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지요. 모두 잠이 들기를 기다리는데 창문 너머로 그녀의 말소리가 들려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은 차분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귀로 들었으니 거짓이 아닙니다. 이대로 그녀를 추노하시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친척으로 가장해 복실의 집을 방문해 진위를 확인하시고 조금의 재물이라도 받아오시는 게 안전하겠지요. 김생의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도둑의 말이 터무니없지만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결국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 좋다.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이라면 그 대가를 섭섭치 않게 치러주겠다. 결국 김생의 아들은 친척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복실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주인 마님의 오라버니가 왔다고 전해라. 그가 집 문을 두드리며 안주인을 찾으니 하인들이 김생의 아들을 맞이했고 잠시 후 복실이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복실은 문을 열고 나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김생과 꼭 닮은 모습에 한눈에 그가 옛 주인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휴, 세상의 오라버니, 오랜만입니다. 어찌 이렇게 먼 곳까지 친히 찾아와 주셨단 말입니까? 복실은 반가운 척하며 그를 맞아들였고 김생의 아들도 복실의 자연스러운 환영에 약간 안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서 안으로 드세요. 한상 차려놓고 천천히 이야기 나누지요. 복실은 방 안으로 그를 안내하며 직접 차와 다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그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 주인님이 도련님을 귀하게 기르셨지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귀하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소인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생의 아들은 복실이 자신이 김생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에 약간은 놀랐지만 오랜만에 보는 복실의 모습과 따뜻한 환영에 마음을 놓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조상이 맷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지 가세가 기울어 사는 것이 궁핍하게 되었네. 도련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건강하신 걸 보니 다행이네요.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부족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안이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졌으니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실은 그의 앞에서 새 아들을 불러냈고 새 아들은 예의를 갖춰 김생의 아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김생의 아들은 그 광경을 보며 복실의 자손들이 이렇게 귀하게 자란 것을 보니 도둑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복실의 따뜻한 태도에 김생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복실은 며칠 동안 김생의 아들을 편안히 머물게 하며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떠날 때가 되자 복실은 여러 가지 물건을 넉넉히 챙겨주며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부족한 사람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 주인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김생의 아들은 복실의 진심 어린 환대에 돈을 뜯으러 온 자신이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녀가 챙겨준 물건을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복실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은 복실의 은혜와 의리를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이리도 묘한 것일까?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품으며 김생의 아들은 복실의 집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지요. 그 인연과 은혜는 잊지 않고 되새길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지요. 복실이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듯 사람 간의 인연과 은혜는 시간이 지나도 소중히 여기고 갚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